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근처 다리 확장 공사를 맡고 있는 감리 단장이 사고에 앞서 두 차례나 112 신고로 대피 필요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 지하차도가 침수된 뒤였습니다. 절박했던 신고 녹음 파일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오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5명인데 이 지역에 또 비가 내리면서 수색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진 충청과 경북, 전북 등의 이재민 상당수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데다 갈수록 재산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충청과 전라, 제주에 또 극한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커트 캠벨 미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직후 미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 연건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입니다. 동평 교차로요. 예.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오성부터 그렇고, 중청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누군가 다급하게 112에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 신고가 있은 지 정확히 49분 뒤 풍평 이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덮친 6만 톤의 물에 잠겼고 안타까운 14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죠. 이 49분 안에 차량 진입만 막았더라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7월 15일 아침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 전 제방뚝 현장을 살피던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의 위급한 112 신고 내용부터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미호천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거기에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15일 오전 7시 56분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112로 들어옵니다. 수학이 넘어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고 있는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7일 1m 이상 보강 공사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침 일찍 미호천을 찾은 터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감리단장은 7시 4분 112에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52분 뒤 범람이 시작되자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호천교 있는데요.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36번 국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고 차량 통제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중청 교차로 그쪽하고 중청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1인지 2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6번 국도와 미호천교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재차 묻고 감리단장은 궁평 지하차도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중청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경찰도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 답변을 줍니다.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다고까지 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마지막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5분,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에 잠긴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송 파출소에서 궁평 2 지하차도까지 고작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경고한 7시 4분 그리고 7시 56분에 곧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두 번의 112 신고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파출소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확히 그럼 경찰은 어디로 갔는가 알아보려고요. 한 번은 다리 건너 저 반대편으로 출동을 했고 또 한 번은 이미 다른 곳에 출동해 대응하느라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소까지 다 말해줬는데 말입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발생 전 2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현장으로 출동한 청주 시내 한 파출소입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엉뚱한 곳에 출동한 경찰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 발생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경찰은 다리 건너 반대편으로 출동했고 두 번째 신고 당시도 이미 다른 곳에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신고 때는 정확한 장소도 언급됐지만 경찰은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저희가 못할 때 일어나가지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첫 신고 당시 정확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갔고 9시 1분이 돼서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당연히 현장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경찰이 했었어야 옳겠죠. 가보고 현장에서 이제 결정하면 될 일인데 그 엉뚱한 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의 신고대로 경찰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미호천교가 넘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과연 뭘 했을까요?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보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차를 두고 20분 거리에 있는 차에 연락해 가보라고 한 거죠. 당연히 늦었겠죠. 돌고 돌아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 발생 15분 뒤 첫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거의 2시간 뒤 이미 차가 물속에 잠긴 뒤였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12 상황실의 감리단장에 미호천이 넘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15일 7시 4분. 경찰은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 통보하고 오송읍 사무소에 대피방송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 지령을 내리긴 했습니다. 지령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오송지구대가 아닌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흥덕경찰서로 내렸습니다. 경찰은 오송지구대 순찰차가 쌍천리 병천천 범람신고 현장 출동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단장이 미호천 범람이 시작돼 112에 신고한 7시 56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충북 재난상황실에 내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 오송파출소 직원 1명을 교통관리를 보냈는데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로 출동한 건 오전 8시 45분 소방 공동대응 신고가 들어온 뒤였습니다. 경찰이 궁평 지하 2차도에 도착한 시각은 16분 뒤인 오전 9시 1분이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찰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누구 책임인가를 두고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당일 새벽 2시 15분 호우특보 비상 3단계가 발령되고 참사까지 그러니까 6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당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오태훈 기자가 세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전 2시 15분 청주시는 호우 상황이 심각해지자 비상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합니다. 2시간 뒤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천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하고 6시 반쯤 미호강 수위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금강 홍수통제소는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 등을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전화합니다. 하지만 흥덕구청에 연락을 받은 청주시는 충북도에 전달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도 없었습니다. 오전 7시 4분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은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며 112에 최초 신고를 하고 50분 뒤 미호강 제방 유실이 우려된다는 119 신고도 접수됩니다. 오전 7시 56분 청주시는 오송 지역 침수 발생으로 이동주차와 주민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같은 시간 행복청 감리단장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다며 두 번째 112 신고를 하고 오전 8시 3분 소방당국은 미호강 범람을 확인하고 청주시 당직실에 전파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청주시는 충북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충북도는 지하차도 CCTV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45분 제방은 붕괴했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송 지하차도에 2분여 만에 물 6만 톤이 쏟아지면서 결국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청주시가 사고가 난 버스 회사에 우회도로로 오송 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참사 이후에도 지하차도와 관련된 안내는 없었고요. 청주시는 지하차도라고 콕 집어서 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노선을 택했을까요? 해당 버스 노선에 이혁재 기자가 가봤습니다. 참사 당일 우회 노선으로 운행하다 변을 당한 급행버스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오송역을 오가는데 취재진이 타봤습니다. 오송역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미호천교가 통제되면서 상류 쪽의 옥산교를 지나야 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옥산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그냥 쭉 가다가 옥산교를 넘어 오송역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인 지하차도가 막혀 있지 않았고 참사까지 이어진 겁니다. 심지어 청주시청은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난 뒤에도 적절한 우회 노선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청은 옥산교 방면으로 우회하라고만 운수회사들에게 알렸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길로 빠지면 목적지인 오송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응이 없는 사이 버스는 침수된 지하차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이후 다른 747번 버스들은 안전한 길로 오송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행은 계속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쌍청교를 통해서 갔습니다. 사고 이후 다른 버스들은 지하차도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목적지에 갔는데 조금만 서둘렀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충청북도는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도를 3등급으로 분류해 호우경보 정도는 발령이 돼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건 참사 전날인 14일 낮 12시 10분이었습니다. 참사 당일에도 청주시엔 이 호우경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조치를 안 내린 걸까요? 자기들 말을 자기들이 어긴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특보 통보문에 충북 청주시가 호우경보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4일 낮 12시 10분입니다. 만일 당시 충북도에서 궁평이 지하차도 통제에 나섰다면 다음 날 오전 8시 40분 벌어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는 충북도 기준에서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통제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전국 지자체에 지하차도 침수 위험 등급을 1에서 3등급으로 분류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충북도는 궁평이 지하차도를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에 신축해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침수 위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면 기상청 호우특보 최고 단계인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만 지하차도 통제를 합니다. 마침 호우경보가 차량을 통제하기에 충분한 시점에 발령됐지만 충북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는 2억 8천만 원을 청주시에 선지급하고 참사 사망자 14명에게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놓고 여느 때와 같이 책임 공방과 인재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정태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감리단장이 최초 112에 신고를 했다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바로 통제를 안 한 거죠? 만약에 그때 통제를 했으면 이런 참사는 없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 이 최소 2차례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는 등 허술한 대응이 우선 1차적 문제로 지목이 됩니다. 경찰은 관할인 충북도청이 교통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법령에 의하면 경찰에도 직접 통제 권한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자체에서 결정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도로상의 교통의 통제나 관리는 경찰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권리도 있고 권한도 있는 것이죠. 경찰이 현장을 한번 확인했다면 다른 관리를 통제를 했겠죠. 거기 판단 실수 또는 아쉬움이 여기저기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핑퐁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자꾸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에 연락을 했는데 안 했다. 청주시에 연락을 했는데 또 뭐 책임을 밀었다. 도대체 청주시는 왜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우선 청주시는 이 해당 도로관리 주체가 충청북도라고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건데요. 물론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충북도가 관리 책임이라면 청주시는 이 미호강 수위가 높아지고 또 홍수 위험이 있다고 청주 흥덕구청과 소방당국에서 계속 연락을 받았으면 더더욱 충북도에 전달을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재난안전은 지자체 담당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청주시 또한 이번 참사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버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원래대로의 노선을 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물을 피해서 갔는데 사고가 났다는 게 더 지금 그렇죠. 비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도로가 침수됐을 때 우회 도로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대형 버스 회사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임의로 이 어떤 운전자가 노선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폭우로 이 해당 노선 구간이 아예 운행이 불가해지자 버스 기사 또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후 청주시도 해당 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분명 지시했었고요. 네. 이 법령을 보면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했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돼 있네요. 그럼 뭐 지하차도가 노선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어서 뭐 빙판길이 생길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우회 도로를 좀 생각을 해놔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장소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아까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 경찰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데 뭐 별도 감찰 같은 건 안 합니까? 일단 우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다며 모든 관련 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앞서 밝힌 바 있죠. 네. 경찰은 국무조정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별도 감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경찰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검토 중이라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3년 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판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앞으로 수사 상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혹시 중대재해법으로 뭐 처벌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책임 부분에서 이 청주시랑 충북도청 등 관계 기관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그 초량 사고도 관계 기관의 책임이 인정돼서 이미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었죠. 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제정이 됐다 보니까 이번 사고부터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네. 여기에 청주시장 그리고 충북도지사도 당연히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는 새벽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침수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영 기자,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여전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앞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는데요.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고 지하차도에 진흙이 남아있어 3D 스캐너 등으로 현장을 정밀 촬영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어젯밤 8시쯤 마지막 실종자였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지하차도 내부 실종자 수색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수색하며 현장을 지키는 경찰은 혹시 모를 실종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유류품 수색을 통해 희생자들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비가 그치면 외부 하천변과 논밭에서 추가 수색을 벌인다는 입장이지만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예보돼 언제 수색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사 원인을 밝히는 수사도 본격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 당국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충북경찰청은 8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침수 사고 현장 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을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미호천교 제방공사 목격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화 작업이 끝나고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현장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하차도 참사로 목숨을 잃은 14명의 피해자는 평범하지만 저마다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이었습니다. 빈소에서 만난 유족들은 믿지 못할 상황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고 장례식장 곳곳에선 20, 30대 피해자들을 보내는 눈물의 발인식도 열렸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버스에 올라탔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70대 여성 백모 씨의 빈소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던 백 씨는 사고 당시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일터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백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병원비를 걱정하게 하는 게 싫어서 고령임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분들끼리 그렇게 재밌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래 엄마 그냥 해요 했는데 일이 이렇게 결국에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엄마를 그냥 계속 말렸거든요. 오송 참사 뉴스를 본 백 씨의 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15분 만에 어머니가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말을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어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도 갑자기 어머니 그렇게 가신 거 저희도 황당하고 믿을 수 없고. 수도권에 가족을 두고 청주로 일하러 간 50대 남성도 침수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에서 근무가 많지 않았지만 하필 사고가 난 날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제 새벽 숨진 채 발견된 50대 버스 운전기사는 사고 당시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버스 기사가 소속된 운송회사 홈페이지엔 끝까지 승객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을 버스 기사를 애도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새신랑인 30대 초등학교 교사부터 작업치료사로 일하다 오랜만에 여행길에 나선 20대 사회초년생 등 젊은 나이에 숨진 이들의 발인 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14명의 피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이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구 도심도 불어나는 강우량 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하천 범람이 예상되면서 신촌동로 양방향과 지하차도 그리고 인근 관광지 역시 다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송에서 저 사태가 났는데 설마 잘 준비하고 있겠죠.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 현재 대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국부입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둔치 일부가 침수가 된 상황인데요. 호우경보가 사흘째인 오늘 오후까지 대구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52.7mm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신천 수위 상승으로 둔치 일부가 침수돼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수성교와 상동교, 하부 산책로 일부가 잠기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신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희망교 아래에 있는 신천 물놀이장의 수상 워터파크 시설 일부가 급류에 휩쓸려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해지자 대구시는 지역 도심 간선도로 중 하나인 신천동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수성구 희망교 우안과 동구 아양기찻길, 자우안 등 둔치 주차장 18개 소에 대해서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 남천변 등 지역 하천변 산책로 19개소와 동구 숙청교 등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시내 잠수교와 지하통로 등 도로 7곳도 통제했습니다. 또 저희가 보기에 좀 약간 좀 공포스럽다. 근데 지금은 아예 그쪽으로 무서워서 아예 진입 자체를 안 했고 그 위쪽에 신천 대로를 타고 왔는데 차량이 엄청 밀리고 있어요 지금. 대구 인근 주요 관광지인 달성군 강변 오토 캠핑장과 팔공산, 와룡산, 비설산, 아미산 등지의 지역 등산로 77개소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는 3명의 실종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비가 내리면서 수색과 복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명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하루 비가 내리다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에서 계속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어 추가 산사태도 우려됩니다. 예천 지역 실종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 오늘 3명의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예천군 한천에서 해병대원이 60대 여성 이모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 은산리에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또 낮 12시 10분쯤에는 구조견이 예천군 진평리에서 70대 여성 강모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강 씨 부부는 토사가 집을 덮치면서 실종됐는데 남편의 시신은 그제 수습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백성리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 장모 씨의 시신도 수습했습니다. 장 씨 부부의 집도 산사태로 쓸려 내려갔는데 아내는 앞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수색과 복구 작업도 참 힘들겠습니다. 네, 경북 지역은 오후 들어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과 복구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지금도 소방대원과 해병대, 경찰 등 1,800여 명이 궂은 날씨에도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었던 땅이 다시 진흙으로 변해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가 장갑차를 투입해 하천 수색에 나섰는데요. 빠른 유속 탓에 투입 5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이 뒤엉켜 있는데요. 피해 범위가 넓어 복구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재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풀려 나가신 분들 계시고 여기에서는 가족 이루시면 실망하지. 대구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벌방리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충청과 경북, 전북 등의 이재민 상당수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이재민들도 있지만 위험천만한 집에서 복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집과 일터를 동시에 잃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마트는 물론 식당이 물에 잠겼고 소방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대피령에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인근 대학교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나흘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한데 여기가 언제까지 내가 있을 수 있는지, 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물이 빠진 수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부부는 낮에만 집에 들러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건질 수 있는 물건은 옷 몇 벌이 전부입니다. 수도와 전기마저도 끊겨 할 수 있는 건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볼 뿐입니다. 옷까지 이런 거 남은 거 이거 뭐 먼지나는 냄새 나는 거 이거 뭐 입지도 못하고 막만 보는데 이런 말할 수도 없고 따를 때는 딱 그냥 눈 감았으면 딱 적어서 놔둬요. 마을을 강타한 수많은 주민들의 일터도 빼앗았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로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식당 벽면에는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집기를 꺼내 말리고 있지만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벌어 먹고 사람들이 장사해서 지금 초복에서 말복 사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못하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구가 시작됐지만 또 비 소식에 이재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충청과 전라, 제주는 오늘 밤, 경상권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물폭탄에 KTX도 일반 노선 구간은 운행을 전부 중지했습니다. 폭우로 KTX가 이렇게 멈춘 적이 있었던가요? 목포나 여수, 진주, 밀양 등 일부 지역은 아예 열차로 이동하기 힘들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 대합실은 마치 명절 귀성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열차 지연 안내 방송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는 10분에서 20분, 길게는 1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호우로 올라오는 열차가 늦어지면서 이곳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는 건데요. 코레일은 어제 일반 열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는데 오늘 낮 2시부터는 KTX의 일반선 구간도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지속되는 폭우에 따른 선로 불안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전에 갈 계획인데 지금 6시 한 30분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 30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더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병원 갔다가 진료 끝나고 가는데 와보니까 저기 익산까지 분이 운행을 안 한다 그래서 고민이네요. 뭐 익산까지 가가지고 또 다른 차를 또 타고 가야 될지 지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도 중지되고 고속 열차도 일반선 구간을 안 가면 열차로 못 가는 곳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노선 구간에 있는 역에는 열차가 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노선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호남선은 광주 송정역까지만 운행되고요. 서울에서 익산을 거쳐 여수까지 가는 전라선도 익산까지만 운행됩니다. 진주까지 가는 경전선은 동대구역 아래로는 열차가 가지 않고요. 경부선은 밀양, 구포를 경유하는 노선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행됩니다. 열차 운행 시간의 변동이 큰 만큼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역대급 폭우에 특히 경북 예천과 문경에서 산사태 피해가 컸죠. 산사태 모의 실험을 해보니 시간당 50mm의 비가 쏟아지면 5시간가량 지나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 11시간이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사태를 막으려면 소규모 사방댐의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시열 기자 보도 보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산사태 실험 세트장입니다. 35도 경사의 철판 위에 흙을 쌓고 시간당 50mm 수준으로 물을 계속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5시간이 지나자 흙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실험 시작 11시간 반 만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부에 있는 토체를 하부 토체가 원래 받치고 있었는데 하부 토체가 유실이 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상부 토체까지 전체적으로 붕괴가 돼서 산사태가 유발이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큰 산사태 피해가 난 경북 문경과 예천에는 11시간을 훌쩍 넘긴 비가 쏟아지면서 그 위험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산사태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 바로 소규모로 지어지는 사방댐입니다. 실험 영상을 보면 사방댐 역할을 하는 막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토사는 그대로 아파트를 덮치지만 설치된 곳은 아파트 앞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큰 산사태가 났었던 서울 우면산에도 이런 사방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사방댐인데요. 이곳 우면산에는 총 31개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인지 지난해 강남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된 전국의 사방댐은 약 8,800여 개.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장마때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방댐 설치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이시열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방댐 설치한 곳은 산사태 피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방댐이 뭔지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사방댐이란 간단하게 말해 산사태나 홍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둑입니다. 네. 일반 댐보다는 아주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사태로 인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하고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를 낮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1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사방댐 설치는 본격적으로 늘어났는데요. 2014년에는 1,000개가 넘는 사방댐이 설치될 때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물이 내려오는 바닥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뭐 다른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은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이나 문경 지역은 왜 사방댐을 설치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전국 산사태 취약 지역 약 28,000여 곳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 예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산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사방댐이라는 게 결국엔 지으려면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우면산을 비롯해 사방댐을 설치한 곳에서는 그렇다 할 피해가 없어 이번과 같은 큰 폭우에 가장 효과적인데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확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네, 이번에 극한호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네. 산림청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주민 강제대피 명령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사태주의보나 경보 발령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위험 등급이 낮다라고 평가를 해놓고는 거기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렇게 따로 또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집계된 침수 차량만 벌써 1,3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모두 다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보험 처리가 되고 어떨 때 안 되는지,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음에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지 최은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차량들. 이번 폭우로 침수돼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은 총 1,355대, 손해액은 12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침수차 피해가 심각했던 2021년 7, 8월 전체 피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21년도 7, 8월 발생 피해액을 상회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7월이라서 8월에 집중호우 등이 더 발생한다라고 하면 침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빗물에 침수된 차량은 대부분 전손 처리해 폐차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자동차 보험 중 자기 차량 손해 특약, 즉 자차 보험을 들었다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자차 보험 중에서도 이번 침수 피해 같은 단독 사고는 별도 특약으로 나눠 놓은 곳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한강 둔치 주차장처럼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에 주차해 침수됐을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예보되는 상황에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다 침수가 됐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 안에 놓아둔 기중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의 현 시세인 차량 기준 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차량 침수를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폐차 후 보상받는다고 해도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진 않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이 돈을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까지, 그러니까 폭우 피해서까지 보조금 또 카르텔 얘기를 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이틀째 직접 수해 현장을 찾아 독려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의 부정 보조금을 삭감해 재원으로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삭감한 보조금을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하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가치 공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며 글로벌 안보 협력 없이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 국민들도 함께 지지하고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수해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또 전 정부 탓을 했고 야당은 지하차도 참국을 이태원 참사에 빗댔죠. 하지만 이들이 할 일은 지금 그게 아니죠. 수해 복구와 보상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대 강보 해체와 태양광 사업을 이번 수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질과 수량을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면서 혼선이 생겼다며 하천 정비 권한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방안도 시사했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조국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말한 김의겸 의원에게는 존재 자체가 재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김 의원이 결국 재불찰이라며 사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하차도 참극을 이태원 참사에 빗대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도시침수방지법을 챙겼다면 수해는 줄었을 것이라며 재난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나 이거 뜬금없이 4대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을 재차 꼬집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습니까? 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과 추경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선 재난대책비를 배정하고 이후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폭우 주말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겁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아예 모레 오후 시간을 딱 정해서 홍 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요. 당내에서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홍 시장은 진짜 법이나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닌 국민정서법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의 골프 사랑은 유명하죠. 공무원들의 골프 대회를 열어 논란이 인 적도 있을 만큼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런 때일수록 은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지난 주말 폭우 때 골프를 친 걸 두고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라고 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김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는 당언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홍 시장의 언행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비상 2단계 발령 때 단체장은 위수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며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 정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국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 정당한이란 단어는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죠.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붙으면 참 순수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요.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당내 반대에 부딪혀 불체포 특권 포기 추인에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제안 25일 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당론 추인은 물론 결의문 채택에도 실패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조건을 달아 비판 여론에 떠밀린
반쪽 혁신이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하고 친명 혁신이라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서복경 혁신위원이 한 방송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라는 의견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이분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문제가 없으면 왜 혁신위가 나왔겠냐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미국의 대표 핵 전략 자산인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때마침 한미 핵 협의 그룹 첫 회의도 열렸죠. 북한 도발하지 말고 또 긴장하라 이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70m에 달하는 미 잠수함 켄터키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으로 오늘 오후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핵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SSB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20여 기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부산에 온 SSGN 핵추진 순항 유도탄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순항 미사일을 싣기 때문에 SSBN이 더 강한 북핵 억제책으로 손꼽힙니다.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핵 협의 그룹은 오늘 첫 회의를 하고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는 경고 차원에서 기양사실을 공개했습니다.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but to ensure that our nuclear deterrence remains strong, steady, and dependable. 또 오늘 회의에서는 역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한국 정례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핵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첫 회의 장소를 찾아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못 내도록 핵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음 달 중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외국인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월북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영곤 기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유엔군 사령부가 조금 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 바로 오늘입니다. 공동경비구역이죠. JSA를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해당 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유엔사는 이 미국인의 나이나 신원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월북 상황 당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격상됐던 경계태세는 현재 원상태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2,000명을 조사하고 있죠. 이 중 12%인 250명 가까운 아기가 병으로 혹은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814명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태어난 지 14일 된 아기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요. 강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은 6년 전인 2017년 9월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14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시 미혼모였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이를 살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밖에 사러
나갔다 왔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진술만 지금 있고요. 여성은 아이를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시신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 6년 만에 친모를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검찰 송치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대 사형회차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과 대여금, 퇴직금 등 25억 원을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 딸을 보고 준 걸까? 박 전 특검이 약손받은 50억 원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거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강제 수사입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 전 특검의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자금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는 등 25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50억 원의 일부를 딸이 챙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 과정 등 범행 전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스토킹은 살인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심각한 범죄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스토킹 방지법은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보복을 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였죠.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 오전 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여성을 흉기로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 하루 전날 헤어진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벌인 범행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미흡한 피해자 보호 체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중국 신장엔 화염산, 그러니까 불타는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제 이 지역 기온이 무려 섭씨 52도를 넘겼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참, 중국은 올해 초엔 영하 53도, 역대 최저 기온도 갈아치웠었죠. 위아래 100도 차이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신장의 화염산 관광지구입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이름처럼 산이 마치 불타는 듯한 장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제 이 일대 기온은 섭씨 52.2도까지 올랐습니다. 今天来到了传说中的火焰山，体验到了我人生中的最高温。经过半山的温度是80度，非常的。 지난 2015년 기록한 50.3도를 2도 가까이 끌어올린 중국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에선
최고 기온 기록만 깨진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22일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허시엔 지독한 혹한이 덮쳤습니다. 漠河近2天的温度，最低温度达到了零下50多摄氏度。那究竟有多冷呢？我带来了一个普通的鸡蛋，然后有一个铁锹，我们把这个鸡蛋打到这个铁锹上，看它有什么样的效果。 이날 기록된 기온은 영하 53도. 기존 역대 최저였던 1969년 영하 52.3도를 50여 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같은 해 중국의 역대 최고 기온이 모두 바뀐 것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 계절 간 기온차가 점점 커지는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제방만 부서진 게 아니라 영혼도 부서졌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주민이 남긴 말입니다. 역대급 강풍과 집중호우로 미시시피강 하구에 있던 제방이 붕괴되며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1,800명 이상의 주민이 숨졌죠. 국토안전부 장관과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허리케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고립돼 죽어가고 구호품조차 전달되지 않는 그 참상이 보도되면서 재난관리 시스템의 붕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미비한 하천관리가 불러온 관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궁평 2지하차도는 미호천교와 직선거리가 600m밖에 안 되고 가까운 제방과는 심지어 200여 미터 남짓한 데다 인근 논밭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가 예견됐던 곳이었지만 행정당국이 홍수경보가 내린 뒤 4시간이 지나도록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고 한두 시간 전 112에는 궁평 지하차도를 빨리 통제해달라는 시민 신고까지 있었지만 이미 침수가 된 후에도 청주시가 버스 회사에 지하차도로 가라 통보했다니 말타했죠. 그런데도 자기네 책임이 아니랍니다. 흥덕구청은 금강 홍수통제소와 침수 위험 통보를 받아서 시청에 전달했다고. 청주시청은 도청 관할이라고. 충북도청은 불가항력인데다 문제는 부실한 제방이라고요.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군도 3호선 피암터널 입구에서 대규모 산사타가 발생해 암석의 도로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덮쳤지만 군청이 사전에 드론으로 산사태를 감지하고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행정당국의 조치가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릅니다. 국가하천인 미호강 관리 주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입니다. 하지만 5대강 분류와 일부 국가하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 책임이라고요. 하지만 개축은 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요. 하지만 도로 통제는 충북도라고요. 어쩌죠? 국민 눈엔 다 우리가 세금 내서 일하는 국가소관인데 말입니다. 소홀한 행정으로 사람이 죽었으니 말 그대로 살인인데 저들의 핑퐁이 잘못했다는 말은커녕 앞으로도 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로 들리니 세금 내고 목숨 맡겨야 하는 국민은 참 기가 막힙니다.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재난 대처 시스템이 없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마산 용마고 투수 장현석은 고등학생으론 유일하게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뽑히며 화제가 됐었죠. 대표팀 선발 후 첫 공식 경기에서도 퍼펙트 피칭을 한 장현석은 아시안게임 일본전에서 삼진을 잡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2-3할로 위기에 몰린 2회 말, 장현석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장현석의 등판을 기다리던 메이저리그와 국내 구단 스카우터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154km의 직구와 낙차 큰 변화구를 섞으며 삼진으로 타자를 돌려세우는 장현석. 3회와 4회에도 마운드에 선 장현석은 이닝을 순식간에 지우며
자신이 왜 고교 유일의 국가대표인지를 입증했습니다. 2.1이닝 5탈 3진 무실점에 퍼펙트 피칭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변화구들이 생각보다 잘 됐고 컨디션도 그렇고 스피드도 괜찮아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장현석이지만 미국 진출과 국내 잔류 선택에 대해선 반반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반반인 것 같고 저희 팀원들이랑 좋은 성적 내고 싶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아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석은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씩씩하게 자기의 공을 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 일본전이나 대만전에 한 타자라도 한번 상대해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삼진 잡고 아주 편안하게 내려오겠습니다. 최고 158km를 던지는 장현석은 한국 선수 최초로 160km를 던진 한화 문동주를 아시안게임에서 만나보고 싶다고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일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는데요. 그 전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8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는 다시 더워집니다. 오늘 26도 선에 그쳤던 서울은 내일과 모레 일제히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곤 합니다. 때문에 내일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33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2도, 대구 31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장마가 주춤하다가 주말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의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